전주 남부시장에 배옥선 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1살이십니다. 30해 동안 그 자리에서 나무를 파셨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계절 따라 바뀌는 좌판입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나오셔서 자리를 펴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에만 욱신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도 아팠습니다. 지금은 좌판 앞에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 한 번에 못 일어나십니다. 옆가게 기둥을 잡고 2번에 나눠 일어나십니다. 정형외과에 3년을 다니셨습니다. 무릎 사진도 여러 번 찍으셨습니다. 연골 좋아진다는 약도 2년째 드시고 계십니다. 주사도 여러 차례 맞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2개의 숫자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2 숫자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숫자입니다. 3년 전에 찍은 무릎 사진과 올해 찍은 무릎 사진 2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관절 사이 간격이 아주 조금 좁아졌을 뿐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진상으로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요. 두 번째 숫자입니다. 배옥선 님이 3년 전에 한복집에서 치수를 쫌 종이가 아직 서랍에 있었습니다. 그때 종아리 둘레가 34cm였습니다. 올해 며느님이 줄자로 다시 재보셨습니다. 30cm하고 5mm였습니다. 자,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관절은 3년 전이랑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는 저녁에만 욱신거리던 게 지금은 좌판 앞에서 한 번에 일어나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종아리에서는 3cm하고 5mm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관절이 그대로인데 왜 더 아플까요? 사진에 안 찍힌 무언가가 3년 동안 이 몸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이런 일이 배옥선님 한 분에게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65살이 넘은 우리 어르신들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남성은 30.3%가 근감소증에 해당했습니다. 여성은 29.3%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0분 중에 3분입니다. 우리 마을 경로당에 10분이 앉아 계시면 그중 3분입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신 어르신 중에 근육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몇이나 계실까요? 제 주변에서는 거의 못 봤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 사진을 찍습니다. 무릎 사진에는 뼈와 관절만 나옵니다. 근육은 거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영상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사를 할 겁니다. 사건은 이겁니다. 멀쩡하던 무릎과 허리가 60 넘어 갑자기 아파집니다.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어도 좀처럼 안 낫습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이 통증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용의자는 5입니다. 연골, 체중, 날씨, 칼슘, 그리고 나이입니다. 5 다 우리가 평생 들어온 이름들입니다. 오늘 이 5을 하나씩 불러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들이대겠습니다. 증거는 제 짐작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건강영양조사 아시아 근감소증 연구그룹이 2019년에 내놓은 진단기준, 그리고 2025년에 나온 최신 종합 분석 자료를 씁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괜찮습니다.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범을 잡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실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30초 안에 이 범인의 지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돈은 한 푼도 안 듭니다. 줄자 하나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입니다. 진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드시고 계신 약,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혼자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혈압약이든 당뇨약이든 피 묽게 하는 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바꾸실 일이 있으면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고 바꾸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용의자를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연골입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우리가 무릎 아프다고 하면 100이면 100이 이름이 나옵니다. 연골이 닳았다, 연골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뼈끼리 부딪혀서 아프다.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연골을 조사석에 앉혀놓고 물어보면 아주 이상한 대답이 나옵니다. 연골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 표면을 덮고 있는 그 매끈한 연골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혈관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다르면 잘 안 낫는 겁니다. 피가 안 통하니까요.
그런데 잠깐만요. 신경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연골 자체는 아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무릎이 이렇게 아픈데 연골이 안 아프다니요? 그런데 병원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이해가 되십니다. 사진상으로 연골이 거의 다 닳았는데도 별로 안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사진에는 연골이 멀쩡한데 걷지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 정형외과에서 아주 흔합니다. 만약 연골이 진범이라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연골 다른 만큼 딱 그만큼 아파야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릎에서 아픈 건 대체 뭐냐? 관절을 싸고 있는 얇은 막이 아픕니다. 뼈 겉껍질이 아픕니다. 인대가 아픕니다. 무릎 주변 힘줄이 아픕니다. 그리고 관절 안에 물이 차면서 그 막이 부풀 때 아픕니다. 여기에는 다 신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골이 닳는 건 결과에 가깝습니다. 누군가가 이 관절을 계속 잘못 쓰게 만들고 있고 그 결과로 연골이 갈려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변 조직들이 성이 나서 아픈 겁니다. 수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골은 공범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건 맞습니다. 상처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기획한 주범은 아닙니다. 연골은 시키는 대로 갈려나간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연골 좋아진다는 약을 2년, 3년 드셔도 통증이 그대로인 겁니다. 공범만 계속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주범은 밖에서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말이죠. 배옥선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진은 3년째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기둥을 잡지 않고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이건 연골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연골은 이 사건의 답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용의자를 부르겠습니다. 체중입니다. 이 용의자는 알리바이가 아주 약합니다. 처음부터 좀 수상합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는 관절입니다. 평지를 걸을 때 무릎에는 몸무게의 3배 가까운 힘이 지나갑니다. 계단을 내려오실 때는 그보다 더합니다. 그러니 몸무게가 늘면 무릎이 힘들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건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통영에 곽재만 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8이십니다. 평생 어선에서 기관을 만지셨습니다. 배 밑창 기관실에서 40년을 보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셨을 때 주변에서 다들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살을 빼라고요. 배가 나왔으니 무릎이 아픈 거라고요.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빼셨습니다. 1년 동안 8kg을 빼셨습니다. 식사량을 줄이고 저녁을 거의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더 아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체중계 숫자만 보면 성공입니다. 8kg이나 줄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8kg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는 아무도 안 봤습니다. 먹는 양만 줄이고 단백질을 못 챙기시면 빠지는 무게의 상당 부분이 근육입니다. 특히 60이 넘으면 그렇습니다. 곽재만님은 뱃살도 빼셨지만 허벅지도 같이 빼신 겁니다. 무릎을 눌러주던 힘이 줄어든 만큼 무릎을 받쳐주던 힘도 같이 줄어든 거죠. 이런 상태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육은 적은데 살은 많은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면 마른 것도 아니고 튼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속을 열어보면 근육 자리에 지방이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지방은 그냥 가만히 있는 창고가 아닙니다. 특히 배 안쪽 지방과 근육 사이사이에 낀 지방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계속 내보냅니다. 그 염증 물질이 온몸을 돕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근육을 더 잘 녹입니다. 그러면 근육이 더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움직임이 줄면 지방이 더 뜹니다. 지방이 늘면 염증이 더 세집니다. 보이십니까? 이건 고리입니다. 한번 돌기 시작하면 스스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체중은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체중도 공범입니다. 현장에 있었고 무릎을 누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도 누군가에게 이용당했습니다. 곽재만님의 진짜 문제는 8kg이 있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8kg을 빼는 동안 허벅지가 같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오늘 수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무릎이 아프신데 살을 빼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단백질을 챙기면서 빼셔야 합니다. 그냥 굶어서 빼시면 무릎을 받쳐줄
마지막 기둥까지 뽑아내시는 겁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2명을 조사했습니다. 연골 공범입니다. 체중 공범입니다. 둘 다 현장에 있었지만 둘 다 주범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조사에서 이상하게도 같은 이름이 자꾸 스쳐 지나갑니다. 연골 이야기를 할 때도 관절을 잘못 쓰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체중 이야기를 할 때도 사라진 허벅지가 있었습니다. 같은 그림자가 2번 지나갔습니다. 아직 이름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날씨입니다. 이 용의자는 증인이 아주 많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있습니다. 안동에 신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6이십니다. 남편분 먼저 보내시고 지금은 혼자 지내십니다. 집 앞 밭에 고추하고 배추를 조금 심으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기예보 안 봐도 안다고요. 자고 일어났는데 무릎이 유난히 무거우면 그날은 비가 온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잘 맞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계시죠? 제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날씨가 범인일까요? 날씨의 알리바이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기압이 떨어지면 우리 몸 바깥에서 누르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관절 안쪽이 상대적으로 살짝 부풀 수 있습니다. 이미 관절 안에 염증이 있고 물이 조금 차 있는 상태라면 그 부푸는 느낌이 통증으로 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근육과 힘줄이 굳습니다. 굳은 상태로 움직이면 관절이 더 삐걱거립니다. 여기까지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신말수님, 옆집에도 76 되신 분이 사십니다. 같은 마을, 같은 하늘, 같은 기압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비 오는 날에 아무렇지도 않으십니다. 날씨가 범인이라면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두 분이 왜 다를까요? 날씨는 모두에게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아픈 건 일부입니다. 그러면 날씨는 방아쇠를 당긴 것 뿐입니다. 총알을 장전해 둔 건 다른 놈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장작에 불씨가 떨어지면 확 붙습니다. 젖은 장작에 같은 불씨가 떨어지면 그냥 꺼집니다. 불씨는 죄가 없습니다. 장작이 왜 말라 있었느냐가 진짜 질문입니다. 날씨는 불씨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는 범인은 그 관절을 마른 장작으로 만들어 놓은 놈입니다. 날씨, 무혐의에 가깝습니다. 방아쇠는 당겼지만 이 사건을 설계하지는 않았습니다. 풀어주겠습니다. 네 번째 용의자를 부르겠습니다. 칼슘, 그러니까 뼈입니다. 이 용의자는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60 넘으면 다들 뼈 걱정을 하십니다. 칼슘 드시고 우유 드시고 뼈 주사 맞으십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한테는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아프지 않습니다. 이거 처음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뼈에 구멍이 숭숭 나는 병인데 안 아프다니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 골다공증은 대체로 조용합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뻣뻣한 그 느낌, 그건 골다공증 때문이 아닙니다. 골다공증은 부러질 때 아픕니다. 평소에 욱신거리게 만드는 놈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둘을 자꾸 헷갈릴까요? 같이 다니기 때문입니다. 뼈와 근육은 한 몸처럼 붙어 있습니다. 근육이 뼈를 당겨줄 때마다 뼈는 신호를 받습니다. 아, 아직 일해야 하는구나. 그러면 뼈가 자기 안에 칼슘을 붙들어둡니다. 그런데 근육이 약해지면 당기는 힘이 사라집니다. 뼈는 신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뼈가 판단합니다. 이제 이만큼 단단할 필요 없구나. 그리고 칼슘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보이십니까? 칼슘을 아무리 넣어드려도 뼈를 당겨주는 근육이 없으면 뼈는 그 칼슘을 붙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슘도 공범입니다. 그것도 억울한 공범입니다. 칼슘은 시키는 대로 왔는데 정작 문을 열어줄 놈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뼈가 약해지는 것과 지금 아픈 것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다만 두 사건의 범인이 같습니다. 또 그 그림자입니다. 세 번째로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5번째 용의자입니다. 나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용의자가 제일 미운 용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이 나오는 순간 수사가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무릎 아프시다고요? 나이 드셔서 그래요? 허리가 뻣뻣하시다고요? 연세가 있으시니? 그렇죠. 계단이 힘드시다고요?
다 그래요, 어르신. 이 말을 들으면 더 물어볼 게 없습니다. 나이는 못 되돌리니까요. 그래서 그냥 집에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참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무너뜨리겠습니다. 증거는 처음에 보여드린 그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65 이상에서 근감소증에 해당하는 분은 남성 30.3%, 여성 29.3%였습니다. 자, 나이가 범인이라면 이 숫자가 몇이어야 할까요? 100%여야 합니다. 나이는 예외 없이 모두에게 옵니다. 65 되신 분 중에 나이를 안 먹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근육이 무너진 분은 셋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두 분은 같은 나이를 먹고도 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나이는 범인이 아닙니다. 나이는 그냥 배경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시간과 장소일 뿐입니다. 부산 영도에 구본식 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3이십니다.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십니다. 야간 근무가 많으셔서 낮에 주무십니다. 이분은 63밖에 안 되셨습니다. 그런데 종아리를 재보니 31cm였습니다. 그리고 제주 한림에 진막래 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82이십니다. 젊어서 물질하시던 분입니다. 해녀 일을 오래 하셨습니다. 지금도 아침이면 동네 한 바퀴를 도십니다. 이분 종아리는 34cm가 넘습니다. 63이 82보다 근육이 적습니다. 19살 차이입니다. 나이가 범인이라면 이런 일은 절대 못 일어납니다. 나이, 무혐의입니다. 석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께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나이가 범인이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이는 못 이깁니다. 그런데 나이가 범인이 아니라면요, 진짜 범인은 잡을 수 있는 놈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나이를 범인으로 몰았을까요? 우리 세대는 참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자식들 키울 때 우리가 아프다고 누울 형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공장에서, 밭에서, 시장 좌판에서 우리는 그냥 참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애 낳고 사흘 만에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손가락이 부러져도 붕대만 감고 나가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아프면 참는다. 참으면 지나간다. 그리고 그 방식이 정말 오랫동안 통했습니다. 우리 몸이 젊었을 때는요. 그런데 예순이 넘으면서 이 방식이 우리를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는 동안 근육이 빠지니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한테 안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근감소증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의학계에서 이 병에 정식으로 이름을 붙인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자꾸 넘어지셨는지 그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서 못한 겁니다.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나이 탓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5명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골 공범입니다. 현장에서 갈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연골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기획자가 아닙니다. 체중 공범입니다. 무릎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곽재만님은 살을 빼고도 더 아파지셨습니다. 날씨 무혐의입니다. 방아쇠는 당겼지만 장작을 말린 건 다른 놈입니다. 칼슘 억울한 공범입니다. 들어와도 붙들어줄 근육이 없었습니다. 나이 무혐의입니다. 범인이면 100%여야 하는데 30%였습니다. 5번의 조사에서 같은 그림자가 4번 지나갔습니다. 연골 조사 때 관절을 잘못 쓰게 만든 무언가, 체중 조사 때 8kg과 함께 사라진 허벅지, 칼슘 조사 때 뼈를 당겨주지 않은 무언가, 그리고 나이 조사 때 82에 남아있고 63에 없던 그것. 이제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진범은 근감소증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병입니다. 의학에서 정식으로 쓰는 병 이름입니다. 나이 드는 현상이 아니라 이름이 붙은 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근육이 줄어드는 거구나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범인을 못 잡습니다. 이 범인은 무기가 3개입니다. 이 3개를 알아야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입니다. 동화 저항성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 몸은 이랬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단백질이 들어옵니다. 몸이 바로 알아채고 근육을 만듭니다. 재료를 넣으면 물건이 나오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으면 이 공장이 이상해집니다.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넣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근육의 양이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을 만드는 반응이 젊은 사람보다 약해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공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기계도 멀쩡합니다. 문제는 시동입니다. 젊은 공장은 재료만 넣으면 알아서 돌아갔습니다. 나이 든 공장은 시동을 걸어줘야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동을 거는 열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열쇠 이름이 류신입니다. 류신은 단백질 안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알갱이 중 하나입니다. 이 알갱이가 일정한 양 이상 한꺼번에 들어와야 우리 몸이 지금 근육 만들 때구나 하고 알아챕니다. 그리고 이 열쇠가 몇 개나 필요한지는 이미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 세계 노년의학 연구자들이 모여서 만든 권고안이 있습니다. 프로트에이지라는 이름의 연구 모임입니다. 2013년에 이분들이 발표한 내용, 그리고 이듬해 유럽 임상영양학회가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끼에 25g에서 30g의 단백질, 그 안에 류신이 2.5g에서 2.8g 이겁니다. 이 선을 넘어야 스위치가 켜집니다. 이 숫자는 이따가 아주 자세히 우리 밥상 위에서 어떻게 채우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2.5라는 숫자만 머리에 넣어 두십시오. 2.5. 두 번째 무기입니다. 이건 제가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관절이 아프면 우리 몸이 스스로 그 관절의 근육을 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 안에 염증이 생기면 그 안에 있는 감각신경이 신호를 위로 올려보냅니다. 여기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러면 우리 몸이 아주 착한 결정을 내립니다. 다친 데를 보호하자. 그러니까 여기를 덜 쓰게 하자. 그래서 허벅지 앞쪽 큰 근육에 가는 신호를 줄여버립니다. 힘을 덜 주게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걸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근육은 이미 반쯤 꺼져 있습니다. 본인 의지랑 상관없이요. 아파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몸이 미리 꺼놓은 겁니다. 몇 주만 이 상태로 지내면 허벅지가 눈에 띄게 가늘어집니다. 무릎 수술하신 분들이 회복실에서 제일 놀라시는 게 이겁니다. 한쪽 허벅지만 쏙 빠져 있습니다. 이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릎 편 근육이 약한 것이 무릎 관절염이 생길 위험 요인이라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모아서 분석한 결과로 2015년에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규모 추적 연구에서는 허벅지 앞 근육이 약한 여성에게서 무릎 관절 간격이 더 잘 좁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근육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근육이 빠져서 무릎이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근육이 더 빠집니다. 세 번째 무기입니다. 염증입니다. 아까 곽재만님 이야기할 때 잠깐 나왔죠. 근육 사이에 지방이 끼면 염증 물질이 나옵니다. 이 물질들이 피를 타고 온몸을 돕니다. 이 물질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근육을 분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순이 넘은 몸에서는 이런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새로 만드는 쪽은 시동이 안 걸려서 느립니다. 부수는 쪽은 염증 때문에 빨라집니다. 만드는 게 느리고 부수는 게 빠르면 결과는 하나입니다. 줄어듭니다. 매일 조금씩요. 자, 이제 세 무기를 다 봤습니다. 이걸 하나로 이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육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무릎을 받쳐주던 힘이 약해집니다.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면 걸을 때마다 충격이 관절로 그대로 갑니다. 충격이 쌓이면 관절에 염증이 생깁니다. 아픕니다. 아프면 몸이 그 관절 근육을 꺼버립니다. 근육이 더 빠집니다. 동시에 아프니까 덜 걷게 됩니다. 덜 걸으면 근육이 또 빠집니다. 덜 움직이니 살이 붙습니다. 살이 붙으면 염증 물질이 더 나옵니다. 염증 물질은 근육을 더 녹입니다. 그리고 입맛이 없어집니다. 먹는 양이 줍니다. 단백질이 제일 먼저 줍니다. 류신이 그 2.5라는 선에 못 닿습니다. 스위치가 안 켜집니다. 근육이 또 안 만들어집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근육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 바퀴는 스스로 돕니다. 아무도 안 밀어도 돕니다. 배옥선님의 3년이 이겁니다. 3cm하고 5mm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 바퀴가 1000번쯤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 바퀴가 왜 그렇게 오래 안 잡혔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범인은 무릎 사진에 안 나옵니다.
사진에는 뼈가 나옵니다. 관절 간격이 나옵니다. 근육은 사진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사진만 찍은 겁니다. 범인은 사진 밖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 범인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무거우니 마음 단단히 잡수십시오. 근감소증이 있는 분은 없는 분에 비해 신체 기능이 나빠지는 정도가 3배 정도 더 큽니다. 그리고 사망 위험은 3배가 넘게 보고됩니다. 무릎이 아픈 문제로 시작했는데 왜 갑자기 사망 이야기가 나오느냐고요? 근육은 무릎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연구에서 근감소증은 다른 위험 요인을 다 감안하고도 심장과 혈관 질환과 따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당을 제일 많이 쓰는 창고이기도 합니다. 창고가 작아지면 갈 곳 없는 당이 피 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넘어집니다. 균형은 근육이 잡습니다. 발이 살짝 걸렸을 때 순간적으로 몸을 붙잡는 것도 근육입니다. 그 힘이 없으면 그냥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누워 계시는 몇 주 동안 근육이 또 빠집니다. 일어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식들 손을 빌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두려워하시는 그림입니다. 아픈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게 무섭습니다. 손주 결혼식에 휠체어로 가는 게 싫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고개 떨구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해냈습니다. 범인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연골도 아니었습니다. 날씨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알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인한테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범인은 지문을 남깁니다. 아주 선명하게요. 지금부터 그 지문을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집 거실에서 30초만 해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메모지 하나 꺼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옆에 계신 분 불러 놓으셔도 좋습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둘이 하시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우리가 쓸 기준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아시아 사람들의 몸에 맞춰서 만든 기준입니다. 아시아 근감소증 연구그룹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중국 같은 나라의 의사들이 함께 만든 모임입니다. 이분들이 2019년의 기준을 새로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이 왜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서양 사람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양 기준을 우리 몸에 대면 안 맞습니다. 체격이 다르니까요. 이건 아시아 8개 연구 자료를 모아서 우리 체격에 맞게 정한 숫자입니다. 숫자 3개만 나옵니다. 천천히 갑니다. 첫 번째 검사입니다. 종아리 둘레입니다. 준비물은 줄자 하나입니다. 옷 만들 때 쓰는 그 부드러운 줄자면 됩니다. 1,000원이면 삽니다. 집에 없으시면 문구점에 있습니다. 재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으십시오. 발바닥을 바닥에 완전히 붙이십시오. 무릎이 직각이 되게 하십시오. 발끝만 대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에서 제일 굵어 보이는 부분을 찾으십시오. 보통 무릎 아래쪽 종아리 알통이 있는 데입니다. 거기를 줄자로 한 바퀴 감으십시오.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꽉 조이시면 안 됩니다. 살이 눌리면 숫자가 작게 나옵니다. 반대로 헐렁하게 하셔도 안 됩니다. 종이 한 장 들어갈 정도로 피부에 살짝 닿게만 감으십시오. 바지는 걷어 올리십시오. 바지 위에 대고 재시면 그건 바지 둘레입니다. 자, 숫자가 나왔습니까? 기준입니다. 남성분은 34cm입니다. 이 숫자보다 작으면 의심입니다. 여성분은 33cm입니다. 이 숫자보다 작으면 의심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 34, 여자 33. 줄자가 지금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대략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검사는 아닙니다. 그냥 대충 감만 잡는 겁니다. 양손 엄지와 검지로 동그란 고리를 만드십시오. 그 고리로 종아리 제일 굵은 데를 감싸 보십시오. 손가락이 안 닿고 벌어지면 괜찮은 편입니다. 딱 맞으면 조금 살펴보셔야 합니다. 종아리가 헐렁하게 들어가고 손가락 사이에 틈이 남으면 줄자를 꼭 구해서 제대로 재보십시오. 배옥선님은 30cm하고 5mm였습니다. 기준보다 2cm하고 5mm가 모자랐습니다. 두 번째 검사입니다. 의자에서 5번 일어나기입니다. 이 검사는 준비물이 아예 없습니다. 집에 있는 의자 하나면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바퀴 달린 의자는 절대 안 됩니다. 굴러가면 다치십니다.
식탁 의자처럼 다리가 딱 고정된 걸로 하십시오. 그리고 뒤에 벽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방법입니다. 의자에 앉으십시오. 등을 등받이에 붙이십시오. 양팔을 가슴 앞에 팔짱 끼듯이 모으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손으로 무릎을 짚거나 팔걸이를 잡으시면 검사가 아닙니다. 팔 힘으로 일어나 버리니까요. 우리는 지금 다리 힘을 재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시간을 재달라고 하십시오. 시작하면 시작입니다. 완전히 일어섭니다. 무릎을 다 첩니다. 그리고 다시 완전히 앉습니다. 엉덩이가 의자에 닿아야 한 번입니다. 이걸 5번 합니다. 최대한 빨리, 하지만 안전하게 하십시오. 5번째 일어섰을 때 시간을 멈추십시오. 기준입니다. 12초입니다. 12초보다 오래 걸리면 의심입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만약 팔을 안 쓰고는 한 번도 못 일어나신다면 그건 5번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신호입니다. 무리해서 시도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시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지러우신 분, 혈압약 드시고 일어설 때 핑 도시는 분, 허리 수술하신 분은 이 검사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검사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원주에 남기철 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9이십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하셨습니다. 평생 아이들 앞에 서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 검사를 해보셨습니다. 14초가 나왔습니다. 본인이 제일 놀라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고 계셨거든요. 걷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걷기는 좋습니다. 심장에 좋고 혈압에 좋습니다. 다만 걷기는 다리 근육한테 새로운 부담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하던 만큼만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근육은 지금 크기를 유지할 이유는 있어도 더 키울 이유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3번째 검사입니다. 소나귀 힘입니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서 정확히 재기 어렵습니다. 악력계라는 기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숫자는 알아두십시오. 남성분은 28kg입니다. 여성분은 18kg입니다. 이 숫자보다 약하면 의심입니다. 그러면 이 기계를 어디서 구하느냐? 동네 보건소에 가보십시오. 많은 보건소에서 어르신 건강 사업을 하면서 악력계를 두고 있습니다. 무료로 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혈압 재러 가실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악력 좀 재볼 수 있느냐고요.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분은 담당 선생님께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감소증 검사 좀 받아보고 싶다고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대구 서구에 차순덕 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6이십니다. 미용실을 40년 하셨습니다. 이분이 악력을 재보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16kg이 나왔거든요. 40년을 가위질했는데 손 힘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가위질은 손가락 몇 개만 쓰는 아주 작은 움직임입니다. 무게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나기 힘은 손만의 힘이 아닙니다. 이거 아십니까? 소나기 힘은 온몸 근육의 대표 선수 같은 겁니다. 소나기가 약하면 대체로 다리도 약합니다. 팔도 약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연구에서 소나기 힘을 그렇게 많이 재는 겁니다. 재기 쉬우면서도 몸 전체 상태를 꽤 잘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검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기계도 줄자도 필요 없습니다. 질문 5개입니다. 같은 아시아 연구그룹이 권하는 질문지입니다. 지금 그냥 속으로 점수를 매기시면 됩니다. 첫째, 5kg짜리 물건, 그러니까 쌀 5kg 정도를 들어서 옮기는 게 어려우십니까? 전혀 안 어려우면 0점, 조금 어려우면 1점, 많이 어렵거나 아예 못하시면 2점입니다. 둘째, 방 안을 걸어서 가로지르는 게 어려우십니까? 안 어려우면 0점, 조금 어려우면 1점, 많이 어렵거나 지팡이나 누구 도움이 있어야 하면 2점입니다. 셋째, 의자나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어려우십니까? 안 어려우면 0점, 조금이면 1점, 많이 어렵거나 도움 없이는 못하시면 2점입니다. 넷째, 계단 10칸을 쉬지 않고 오르는 게 어려우십니까? 안 어려우면 0점, 조금이면 1점,
많이 어렵거나 못하시면 이 점입니다. 다섯째, 지난 1년 동안 몇 번 넘어지셨습니까? 한 번도 안 넘어지셨으면 0점, 한 번에서 3번이면 1점, 4번 이상이면 2점입니다. 다 더해 보십시오. 4점 이상이면 근감소증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광주 양동에 하정임 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4이십니다. 아드님 내외와 함께 사십니다. 이분이 이 5개를 세어보시고 5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 반응이 이랬습니다. 이 정도는 다들 그렇지 않냐고요? 여러분, 이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들 그렇다는 말은 위로는 되지만 치료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확인했죠? 65 넘은 분 중에 셋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둘은 안 그렇습니다. 다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종아리 둘레가 기준보다 작거나 방금 질문 5개에서 4점 이상이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의자에서 5번 일어나기가 12초를 넘거나 악력이 기준보다 약하면요, 이건 근감소증 의심입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건 진단이 아닙니다. 선별입니다. 그물망 같은 겁니다. 이 그물에 걸리셨다고 병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이 그물에 걸리셨으면 하실 일은 딱 하나입니다. 병원에 가셔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요즘은 몸속 근육량을 재는 검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물에 안 걸리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 상태 잘 지키고 계신 겁니다. 오늘 남은 이야기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이제 범인의 지문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잡을 차례입니다. 범인을 잡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아까 2.5라는 숫자 기억하고 계십니까? 류신 2.5g. 그런데 여러분, 밥상 앞에서 류신을 어떻게 세십니까? 못 셉니다. 저도 못 셉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우리 대신 계산을 해놨습니다. 류신 2.5g에서 2.8g은 단백질로 치면 한 끼에 25g에서 30g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셀 건 하나입니다. 단백질 25g, 이것만 세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전체로는 이렇습니다. 몸무게 1kg당 단백질 1g에서 1.2g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몸무게가 60kg이신 분, 하루에 60g에서 72g입니다. 55kg이신 분, 55g에서 66g입니다. 70kg이신 분, 70g에서 84g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한 끼에 25g씩 3끼를 드시면 몇 g일까요? 75g입니다. 하루 목표하고 거의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3끼 각각 25g.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오늘 숙제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루에 75g을 저녁 한 끼에 몰아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 스위치는 끼니마다 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몰아 넣는다고 스위치가 3번 켜지지 않습니다. 한 번 켜지고 나머지는 그냥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진짜 약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침입니다. 영국에서 나이 드신 분들의 식사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점심에 25g을 채우는 분은 남성의 67%, 여성의 77%였습니다. 제법 많죠? 그런데 아침에 25g을 채우는 분은 남성의 21%, 여성의 26% 뿐이었습니다. 3끼 다 채우신 분은요, 조사 전체에서 딱 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아침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밥 한 공기, 김치, 된장국, 나물 조금. 우리가 평생 먹어온 상입니다. 저는 이 상을 나쁘다고 말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 밥상은 세계에서 손꼽히게 훌륭한 밥상입니다. 채소가 많고 발효 음식이 많고 기름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 밥상에는 우리도 몰랐던 빈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상을 만드실 때는 아침 먹고 논에 나가서 하루 종일 몸을 쓰셨습니다. 젊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때는 60 넘어까지 사시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밥상은 65 넘은 우리 몸을 위해 설계된 상이 아닙니다. 이게 단백질로 얼마일까요? 밥 한 공기에 대략 6g입니다. 된장국에 두부 몇 조각 들어가면 2, 3g, 김치와 나물은 거의 없습니다. 다 합쳐서 10g이 될까 말까입니다. 25g이 아니라 10g입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밤새 굶은 몸에 시동을 안 걸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10년, 20년 쌓인 겁니다. 배옥선님은 새벽 4시 반에 나가시면서 뭘 드셨을까요? 찬밥에 물 말아서 김치 하나 얹어 드셨습니다. 30년을요. 이제 녹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솔직해야 합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두가 근육에 좋다는 이야기, 요즘 많이 도는 이야기입니다. 녹두에 류신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걸 제가 직접 숫자로 확인해 봤습니다. 미국 농무부 식품 자료를 보면 삶은 녹두 한 컵에는 단백질이 대략 14g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류신은 대략 1.1g입니다. 자, 우리 기준이 뭐였죠? 류신 2.5g, 1점. 1g은 2.5g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두죽 한 그릇으로는 스위치가 안 켜집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녹두죽만 드시면서 근육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청주에 도영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0이십니다. 버스 정비를 30년 하셨습니다. 이분이 녹두가 근육에 좋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시고 6달을 매일 아침 녹두죽만 드셨습니다. 정말 하루도 안 빠지셨습니다. 6달 뒤에 종아리를 재보셨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속은 것 같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녹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녹두를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녹두 자체는 아주 훌륭한 재료입니다. 마른 녹두 100g 안에는 단백질이 24g 정도 들어 있습니다. 류신 비율도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녹두가 아닙니다. 죽입니다. 죽 한 그릇에 마른 녹두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50g에서 60g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물입니다. 죽은 대부분 물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이유가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도영관님은 6달 동안 매일 아침 단백질 15g짜리 식사를 하신 겁니다. 정성은 100점인데 양이 절반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제일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소화 편하시라고 죽으로 바꾸시는 순간 단백질이 같이 줄어듭니다. 이가 안 좋으셔서 소화가 안 되셔서 죽으로 바꾸신 분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죽에는 한 가지를 반드시 더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녹두죽에 25g을 채워 넣겠습니다. 먼저 녹두와 쌀을 같이 쓰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조상들이 이미 아셨던 겁니다. 단백질은 여러 종류의 작은 알갱이가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집 지을 때 벽돌, 시멘트, 모래가 다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집이 안 지어집니다. 녹두에는 라이신이라는 알갱이가 넉넉합니다. 그런데 메티오닌이라는 알갱이가 좀 모자랍니다. 쌀은 정반대입니다. 메티오닌은 넉넉한데 라이신이 모자랍니다. 이 둘을 한 그릇에 담으면요, 서로 빈 자리를 채워줍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콩밥을 하시고 팥밥을 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영양학을 배우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몸이 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녹두와 현미는 그대로 쓰십시오. 아주 좋은 바탕입니다. 다만 여기에 3가지 중에 하나를 얹으셔야 합니다. 25g을 채우려면요, 첫 번째, 삶은 계란 2개입니다. 계란 1개에 단백질이 대략 6g입니다. 2개면 12g입니다. 녹두 현미죽 한 그릇이 15g 정도였죠. 거기에 12g을 더하면 27g입니다. 넣었습니다. 두 번째, 두부 반모입니다. 두부 반모에 단백질이 대략 12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죽에 넣고 같이 끓이셔도 됩니다. 으깨서 섞으셔도 됩니다. 이가 안 좋으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부드러우니까요. 세 번째, 우유 한 잔입니다. 200ml 한 잔에 단백질이 대략 6에서 7g입니다. 죽에 계란 하나만 얹고 우유 한 잔을 곁들이시면 그것도 25g 근처입니다. 우유 드시면 배가 부글거리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은 두유나 요구르트로 바꾸셔도 됩니다. 다만 단맛 든 걸로 드시면 설탕만 늘어납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지금 제가 계란, 두부, 우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녹두 이야기 하다가 왜 갑자기 계란이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표는 녹두를 드시는 게 아닙니다. 25g을 채우는 겁니다. 녹두는 그 25g을 채우는 아주 좋은 바탕일 뿐입니다. 혼자서는 못합니다. 이제 녹두 조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확히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불리십시오. 마른 녹두를 6시간 이상 물에 담가 두십시오. 전날 저녁에 담가 놓고 주무시면 아침에 딱입니다. 왜 불려야 할까요? 녹두 같은 콩에는 미네랄을 붙잡아서 못 나가게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물에 담가 두면 이게 상당 부분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마그네슘과 칼슘이 우리 몸에 더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불리면 소화도 훨씬 편해집니다. 둘째, 완전히 무르게 익히십시오. 마른 녹두 한 컵에 물 3컵, 약한 불에서 40분에서 45분입니다. 전기밥솥죽 기능을 쓰셔도 됩니다. 덜 익은 녹두는 속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메스껍기도 합니다. 손가락으로 눌러서 쉽게 뭉개질 때까지 익히십시오. 셋째, 처음부터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이건 특히 평소에 배가 잘 부글거리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른 녹두 100g에는 식이섬유가 16g이나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분께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위장이 예민하신 분께는 그날 하루가 괴로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밥숟가락으로 2~3술만 넣어 보십시오. 일주일쯤 괜찮으시면 조금씩 늘리십시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아침 한 끼만 바꾸셔도 하루 3번 중에 제일 약했던 한 번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절반입니다. 이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제일 조심스럽게 드릴 말씀입니다. 범인을 잡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정직하게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가 아주 많이 돕니다. 운동 없이 근육을 되살린다. 이것만 드시면 운동 안 하셔도 된다. 저도 그 이야기가 사실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이 훨씬 인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2025년에 나온 종합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근감소증 관련해서 제대로 진행된 연구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어떤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순위를 매긴 겁니다. 결과가 이렇습니다.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들으십시오. 단백질만 챙기신 분들, 손하기 힘이 좋아졌습니다. 걷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근육량 자체에는 뚜렷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운동만 하신 분들, 손하기 힘도 좋아지고 걷는 속도도 좋아지고 근육량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운동과 영양을 같이 하신 분들, 3가지 다 가장 크게 좋아졌습니다. 근육량에서는 다른 방법들을 압도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단백질은 재료입니다. 운동은 주문서입니다. 재료를 아무리 많이 쌓아 놓아도 주문서가 없으면 공장은 안 돌아갑니다. 벽돌만 쌓여 있는 마당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25g은요, 운동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 말씀 드리기가 저도 편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는 말만 들으면 벌써 지치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좋은 소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체육관이 아닙니다. 러닝머신도 아닙니다. 아령도 안 사셔도 됩니다. 의자 하나면 됩니다.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돈은 한 푼도 안 듭니다. 아까 남기철님 이야기 하다가 10,000개 있죠. 79에 매일 30분씩 걸으시는데 의자 검사에서 14초 나오신 분, 왜 그럴까요? 우리 근육은 아주 계산이 빠릅니다. 지금 시키는 일에 딱 맞는 만큼만 남겨둡니다. 우리 몸을 살림하는 주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알뜰한 주부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 마음을 잘 압니다. 쓰지도 않을 걸 왜 이고 삽니까? 자리만 차지하죠. 근육도 똑같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밥을 제일 많이 축내는 식구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계속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근육, 요즘 하는 일이 없네. 그러면 좀 줄이자. 야박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배고픈 시절을 견디게 해준 게 바로 이 알뜰함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몸은 아직도 그 배고픈 시절에 맞춰져 있습니다. 30분 걷기를 10년 하셨으면 근육은 30분 걷기에 딱 맞는 크기를 유지합니다. 그 이상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키우는 건 돈이 많이 드는 일이니까요.
몸 입장에서는 낭비입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근육한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지금 크기로는 이 일을 못 하겠는데, 그러면 근육이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키우죠. 이게 전부입니다.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제주 한림의 진막래님 기억하십니까? 여든둘의 종아리가 34cm 넘으시는 분. 이분이 특별한 운동을 하신 게 아닙니다. 평생 물속에서 일하셨습니다. 물속에서는 걸음마다 물이 밀어냅니다. 숨 참고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려면 온몸으로 물을 밀어야 합니다. 그게 40년짜리 근력 운동이었던 겁니다. 본인은 그게 운동인 줄도 모르셨습니다. 우리는 물속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의자로 하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입니다. 아까 검사했던 그 동작 그대로입니다. 검사가 그대로 운동이 됩니다. 재밌죠? 방법입니다.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으십시오. 바퀴 달린 의자는 절대 안 됩니다. 벽 앞이나 식탁 옆에서 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일어나실 때는 편하게 일어나십시오. 처음에는 팔로 무릎을 짚으셔도 됩니다. 핵심은 앉으실 때입니다. 털썩 앉지 마십시오. 하나, 둘, 셋. 세면서 천천히 내려앉으십시오. 엉덩이가 닿기 직전까지 다리로 버티셔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근육은 힘을 쓰면서 늘어날 때 가장 크게 자극을 받습니다. 천천히 앉는 그 3초가 오늘 운동의 절반입니다. 10번 하시고 잠깐 쉬십시오. 그리고 10번 더 합쳐서 20번입니다. 두 번째, 앉아서 무릎 펴기입니다. 이건 무릎이 아프신 분들께 특히 중요합니다. 관절을 거의 안 움직이면서 허벅지 앞 근육만 쓰는 동작이니까요. 의자에 바르게 앉으십시오. 등을 등받이에 붙이십시오.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펴서 올리십시오. 무릎이 쭉 펴질 때까지요.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십시오. 그러면 허벅지 앞이 더 단단해집니다. 그 상태로 셋을 세십시오. 하나, 둘, 셋. 그리고 천천히 내리십시오. 한쪽 10번씩, 양쪽 다 하시면 20번입니다. 이게 너무 쉬워지시면요. 쌀 500g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발목에 걸치십시오. 아령 안 사셔도 됩니다. 부엌에 다 있습니다. 세 번째, 뒤꿈치 들기입니다. 이건 종아리를 위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셌던 그 종아리요. 의자 등받이를 두 손으로 잡고 서십시오. 넘어질까봐 걱정되시면 벽을 짚으셔도 됩니다.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십시오. 발가락으로 서는 느낌으로요. 꼭대기에서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리십시오. 15번, 2번 반복하십시오. 이 3가지 다 하시면은 10분입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근육은 쉬는 날에 자랍니다. 자, 이제 안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꼭 들으셔야 합니다. 무릎이 아픈데 무릎 운동을 하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겁니다. 아까 우리가 배운 걸 떠올려 보십시오. 아프면 몸이 그 근육을 꺼버린다고 했죠. 가만히 계시면 그 스위치가 계속 꺼져 있습니다. 다시 켜려면 조금씩 써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선이 있습니다. 관절이 붓고 열이 나고 벌 뺏게 된 날, 그날은 쉬십시오. 그건 다른 신호입니다. 운동하는 중에 아픔이 확 올라오면 멈추십시오.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숨을 참지 마십시오. 힘줄 때 숨을 참으면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어날 때 후 하고 내쉬십시오. 앉을 때 들이마시십시오. 소리 내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어지러우시면 즉시 앉으십시오. 무리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남 모란에 지성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59이십니다. 식당 주방에서 일하십니다. 하루 종일 서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그러셨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데 무슨 운동이 더 필요하냐고요? 그런데 서 있는 것도 걷기와 같습니다. 몸은 이미 익숙합니다. 새로운 요구가 아닙니다. 이분이 저녁에 설거지 끝내고 의자 운동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번도 힘드셨습니다. 3주쯤 지나니까 일어나는 게 눈에 띄게 수월해지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3주 만에 근육이 커진 걸까요? 아닙니다. 근육 크기는 그렇게 빨리 안 커집니다. 처음 몇 주에 좋아지는 건 신경입니다. 꺼져 있던 스위치가 다시 켜지는 겁니다. 이미 있던 근육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근육 크기가 눈에 보이게 달라지려면 8주에서 12주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2, 3주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두세 달이면 종아리 숫자가 달라집니다. 줄자를 버리지 마십시오. 석 달 뒤에 다시 재실 거니까요.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이제 조연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황, 참깨, 비타민C. 인터넷에 이 조합이 많이 돕니다. 녹두에 이것들을 더하면 무릎이 낫는다고요. 오늘 저는 이 셋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은 건 좋다고 말씀드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먼저 강황입니다. 강황 안에는 커큐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노란색을 내는 그 물질입니다. 이 물질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힘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많이 연구된 물질입니다. 그리고 후추 이야기가 늘 따라옵니다. 후추를 같이 넣으면 흡수가 20배가 된다고요. 이거 사실입니다. 1998년에 인도 방갈로르에 있는 한 의과대학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사람에게 커큐민을 먹였는데 피에서 거의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후추 성분 20mg을 같이 주니까 피 속 농도가 20배로 뛰었습니다. 정말 유명한 연구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 연구를 인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연구 원문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당황스러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 연구에서 사람에게 준 커큐민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g입니다. 2g, 2000mg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엌에 있는 강황 가루에는 커큐민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강황 가루 무게의 3% 정도입니다. 강황 가루 한 티스푼이 대략 3g입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90mg 정도입니다. 그 연구에서 쓴 양의 몇 분의 1일까요? 20분의 1입니다. 그러면 그 연구처럼 이 그램을 강황가루로 채우려면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한 번에 60g에서 70g입니다. 거의 종이컵 하나 분량입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못 드십니다. 입안이 마르고 목이 막힙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연구는 통증이 나았는지를 본 연구가 아닙니다. 먹고 45분 뒤에 피를 뽑아서 농도를 쫌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죽에 강황 한 티스푼과 후추 조금 넣는 것 좋습니다. 해보십시오. 맛도 좋아지고 색도 예쁩니다. 몸에 나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통제를 대신할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나흘 만에 무릎이 낫는다는 이야기, 저는 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면 정보도 정직한 걸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황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안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꼭 들으셔야 합니다. 울산의 양태식 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7이십니다. 조선소에서 배에 페인트 칠하는 일을 30년 하셨습니다. 몇 해 전에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병이 생기셔서 지금 피가 굳지 않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이분이 무릎이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며느님이 강황 알약을 사다 드렸습니다.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하니 수치가 흔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의약품 안전기관이 2018년에 안전정보를 냈습니다. 와파린을 안정적으로 드시던 환자가 강황이 든 제품을 시작한 뒤에 피 굳는 수치가 올라간 사례가 보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커큐민이 혈소판 작용에도 영향을 준다는 실험 자료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음식에 양념으로 조금 넣는 것과 강황 알약을 드시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알약에는 커큐민이 한 알에 500mg씩 들어있기도 합니다. 강황가루 한 티스푼에 5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피 굳지 않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 소염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 강황 알약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시고 드십시오. 요리에 넣는 정도는 되게 괜찮습니다만 그것도 말씀은 드려두십시오. 약을 끊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새로 뭘 더하실 때 말씀을 드리시라는 겁니다. 다음은 참깨입니다. 참깨 이야기에서 저는 또 한 번 숫자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참깨 한 숟가락에 칼슘이 350mg이 넘는다. 우유 한 잔보다 많다. 확인해 봤습니다. 껍질째 있는 통깨는 100g에 칼슘이 97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숟가락은 100g이 아닙니다. 한 숟가락은 10g 정도입니다.
그러면 칼슘은 90mg 정도입니다. 우유 한 잔 200ml에는 200mg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참깨 한 숟가락은 우유 한 잔의 절반도 안 됩니다. 우유 한 잔을 따라잡으려면 2숟가락 반은 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여러분 지금 부엌에 있는 참깨 흰깨이십니까? 통깨이십니까? 껍질을 벗긴 흰깨에는 칼슘이 100g에 60mg 밖에 없습니다. 통깨의 15분의 1도 안 됩니다. 칼슘이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벗기면 칼슘도 같이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뼈 생각해서 참깨를 드시는 거라면 반드시 껍질째 있는 통깨를 사십시오. 색이 누르스름하거나 거뭇한 것입니다. 새하얀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통깨를 그냥 뿌려서 통째로 삼키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껍질이 단단해서 우리 몸이 못 엽니다. 살짝 볶으신 다음 절구에 빻거나 손으로 비벼서 드십시오. 그래야 안이 열립니다. 참깨는 좋은 음식입니다. 2023년에 나온 정리 논문에서도 참깨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폐경 후 여성의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뭘 배웠죠? 칼슘은 억울한 공범이었습니다. 아무리 넣어드려도 뼈를 당겨줄 근육이 없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참깨는 의자 운동과 짝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참깨만 뿌리시면 아까 도영관님 이야기가 반복될 뿐입니다. 그리고 신장에 돌이 있으셨던 분. 참깨에는 옥살산이 꽤 들어 있습니다. 많이 드시기 전에 한번 여쭤보십시오. 자, 세 번째 비타민C입니다. 이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두에는 철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에서 온 철분은 우리 몸이 잘 못 받아들입니다. 고기 속 철분은 오래된 친구 같아서 문을 그냥 열어줍니다. 식물 철분은 처음 보는 손님이라 문 앞에서 세워둡니다. 이때 비타민C가 옆에 있으면 소개를 해줍니다. 이 사람 괜찮습니다. 그러면 문이 열립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녹두죽 드실 때 방울토마토 몇 개 곁들이십시오. 아니면 레몬즙을 반 티스푼짜 넣으십시오. 귤 한 개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오늘 하느냐? 철분이 부족하면 피가 묽어집니다. 온몸에 산소가 덜 갑니다.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숨이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움직이십니다. 안 움직이면 근육이 빠집니다. 또 그 고리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근감소증과 빈혈이 같이 다니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에게서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안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장입니다. 목포에 명경자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3이십니다. 신장이 나빠지셔서 지금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이분은 오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른 녹두 100g에는 칼륨이 1246mg이나 들어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께는 이 칼륨이 오히려 좋습니다. 혈압을 낮춰줍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은 이 칼륨을 몸 밖으로 못 내보냅니다. 피 속에 쌓입니다. 칼륨이 너무 많이 쌓이면 심장박동이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게 오늘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신장이 나쁘신 분이야말로 근육이 제일 잘 빠집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만성 콩팥병이 있는 남성에서 병이 진행될수록 근감소증이 크게 늘었습니다. 초기에는 100명 중 3명이 안 됐는데 진행된 단계에서는 100명 중 18명이었습니다. 6배가 넘게 뛴 겁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나쁘신 분께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단백질을 무조건 줄이세요. 가 아닙니다. 단백질을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를 신장내과 선생님과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투석을 받고 계신 분은 오히려 더 드시라는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건 절대 혼자 정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명경자님은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녹두 대신 다른 방법으로 단백질을 챙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자 운동은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운동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요. 보십시오.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같습니다. 자, 이제 수사 파일을 덮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이에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예순이 넘으면서 무릎과 허리가 아파집니다. 병원에 다녀도 좀처럼 안 낫습니다. 용의자 5을 조사했습니다. 연골, 공범이었습니다.
갈려나간 건 맞지만 연골에는 신경이 없어서 그 자체로는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체중, 공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곽재만님은 8kg을 빼고도 더 아파지셨습니다. 근육까지 같이 빼셨기 때문입니다. 날씨, 무염이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신말수님은 아프시고 옆집 분은 안 아프셨습니다. 날씨는 불씨였을 뿐 장작을 말린 놈이 따로 있었습니다. 칼슘, 억울한 공범이었습니다. 들어오긴 했는데 뼈가 붙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이, 무혐의였습니다. 나이가 범인이면 65 넘은 분이 100% 아파야 하는데 실제로는 셋 중 하나였습니다. 82 진막래님이 63 구본식님보다 종아리가 굵으셨습니다. 진범은 근감소증이었습니다. 무기가 셋이었습니다. 첫째, 나이 든 공장은 시동을 걸어줘야 돌아갑니다. 둘째, 관절이 아프면 몸이 그 근육을 알아서 꺼버립니다. 셋째, 지방이 내보내는 염증 물질이 근육을 녹입니다. 그리고 이 셋이 하나의 고리로 돌아갑니다. 근육이 빠지고 무릎이 아프고 아파서 안 움직이고 안 움직여서 또 빠집니다. 이 범인을 잡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확인하십시오. 줄자로 종아리를 재십시오. 남성 34cm, 여성 33cm, 의자에서 팔짱 끼고 5번 일어나기 12초. 이 숫자에 걸리시면 병원에서 확인하십시오. 둘째, 시동을 거십시오. 한 끼에 단백질 25g, 3끼. 그 중에서도 제일 약한 아침부터 고치십시오. 녹두 현미죽은 훌륭한 바탕입니다. 다만 혼자서는 절반밖에 못 채웁니다. 계란 2개나 두부, 반모를 반드시 얹으십시오. 셋째, 주문서를 넣으십시오. 의자 하나로 10분, 일주일에 2-3번, 일어섰다 앉기, 무릎 펴기, 뒤꿈치 들기, 천천히 앉는 그 3초가 절반입니다. 넷째, 조연은 조연 자리에 두십시오. 강황과 후추는 밥상의 좋은 습관입니다. 진통제 대신은 아닙니다. 참깨는 껍질째 통깨로 빻아서 드십시오. 비타민C는 방울토마토 몇 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피 굳지 않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은 강황 알약을 혼자 시작하지 마십시오. 신장이 나쁘신 분은 단백질 양을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정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배옥선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8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딱 2가지를 바꾸셨습니다. 첫째, 새벽에 나가시기 전에 찬밥에 물 말아 드시던 걸 그만두셨습니다. 전날 밤에 녹두를 물에 담가 두시고 아침에 현미랑 같이 끓이십니다. 거기에 삶은 계란 2개를 꼭 얹으십니다. 며느님이 계란은 미리 10개씩 삶아 놓아 주신답니다. 둘째, 좌판 뒤에 플라스틱 의자를 하나 갖다 놓으셨습니다. 손님이 없는 새참 시간에 그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으십니다. 천천히요, 하루 20번. 8달 뒤에 며느님이 다시 줄자를 대셨습니다. 32cm하고 1mm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기준인 33cm에는 못 미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3년 동안 계속 내려가던 숫자가 8달 만에 처음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1.6cm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은요? 아직 아프십니다.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비 오는 날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다만 이제 좌판 앞에서 한 번에 일어나십니다. 기둥을 안 잡으십니다. 무릎 사진은 지금도 3년 전이랑 똑같습니다. 사진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삶이 변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이상한 세대입니다. 자식들 앞에서 아프다는 말을 못합니다. 걱정할까 봐요. 그래서 혼자 참다가 정말 못 견딜 때가 되어서야 병원에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늦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게 뭡니까? 82에도 종아리가 34cm를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늦은 나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나이는 무혐의였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저녁에 줄자를 하나 찾아보십시오. 바느질 상자 안에 있을 겁니다. 없으시면 내일 문구점에서 1,000원이면 사십니다. 그 숫자를 종이에 적어서 달력에 붙여두십시오. 오늘 날짜하고 같이요. 그리고 석 달 뒤에 다시 재십시오. 손주 손잡고 시장 한 바퀴 도시는 일, 그거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닙니다. 종아리 2cm면 됩니다. 그 2cm가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사시는 10년을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딱 하나만 남기신다면
이걸 남기십시오. 무릎이 아픈 건 무릎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댁에 피 굳지 않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강황 이야기만이라도 꼭 전해주십시오. 그거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를 재보셨으면 몇 센티미터 나왔는지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다른 분들이 그 숫자를 보고 용기를 내십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줄자는 버리지 마십시오. 석 달 뒤에 그 숫자 꼭 저한테 자랑하러 와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